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존을 모색하는 청년 인문 포럼 춤, 별, 혼의 유튜브 생방송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엔터국장 성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오늘 저와 같이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볼 분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김진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춤별원 부대표 김진우입니다. 네네네. 사실 진짜 저희가 이 방송을 찍게 되기까지가 정말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저희가 장소도 대관을 하고 뭐 장비들 이렇게 마련하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진우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유튜브 방송 한번 찍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는 제가 처음 찍는 것 같고요. 네. 그냥 TV 방송은 오래전에 출연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TV 방송을 출연을 해보셨나요? 네. 그럼 그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촬영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나요? 지금이 저희가 준비하느라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분위기 자체는 오히려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더 편안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번 국제정세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가져온 대목은 뭐냐면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생존 전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국제정세 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 거로 사람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이전에 지금 이 미국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들게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좀 가파르게 변하고 그렇게 된 시점이 언제냐 보기에 따라 좀 관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물론 저는 좀 멀리 가면 네.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고 트럼프 당선이 또 그해 11월에 됐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네. 당선이 됐죠. 저는 아주 빨리 잡으면 2016년부터라고 보긴 해요. 네네. 네, 아주 빨리 잡으면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약간 느릿느릿하게 간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저도 아직 그때는 트럼프 겨우 이제 1기 임기 시작할 때보니까 네. 좀 천천히 간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시작은 그때였지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좀 더 극적으로 변화한다고 느낀 건 두 가지 계기가 있을 텐데 하나가 코로나가 그 얘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우러전 혹은 러우전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문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코로나 끝나고 사실 전쟁이 안 났으면은 네네네. 그러면 다시 어찌저찌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 어느 정도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쯤에 가는 시점에 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해간다 이런 플랜이 특히 서양권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전쟁이 그 플랜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국제 정세가 변화하긴 했는데 네. 코로나만으로는 기존에 이어져 왔었던 국제 정세의 간성을 깨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 극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두 가지 계기를 그렇게 꼽으신 건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2년만 해도요. 네네. 이거 그냥 그때만 해도 사람들 분위기가 뜻밖의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상황만 끝나면 인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게 딱 공교롭게도 끝날 쯤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이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건데 네네네. 이게 물론 지정학적 차원의 충격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은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봉쇄가 되고 이러니까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여러 대책들을 각국이 동원을 해가지고 해결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21년도에 이제 수요는 갑자기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니까 또 보복 소비를 하게 되는데 생산 활동은 정작 이제 병역 때문에 통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좀 갑자기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적 같은 것도 좀 늦어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던 차였어요. 그 문제가. 선생님 잠깐만.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그 공급망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청자분들에서 공급망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부가적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망은 바로 이해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풀어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펜을 쓰고 있다 이러면 이 펜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품이라고. 네, 네. 그 부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채굴 그것부터 공급망이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원자재를 아마 좀 뭐 플라스틱이면 네. 석유 채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쇠가 들어간 게 있다 그러면은 철광석부터 그렇죠. 그 공급망이 시작인 거고 네. 원자재를 채굴하고 그거를 또 이제 가공하고 재련을 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그 재련한 그 이제 철강으로 재련된다든가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스틸 혹은 플라스틱 기초적인 형태로 재련이 그 이제 가공이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완제품화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품을 만들고. 각자 이제 그 생산하고 이렇게 제품을 좀 이렇게 부품을 완료하는 네, 이 그렇죠. 공정들이 다 이렇게 프로세스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거기에 네. 이제 공급망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운송. 그 운송도 이제 전 세계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원이 오니까 네. 그 자원을 처음 운송하는 뭐 배라든가 예. 뭐 트럭이라든가 기차라든가 혹은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공급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세계화 시대 때는 공급망이 정말로 일사천리로 다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그 시대가 처음으로 도전을 맞았고 그 뒤에 온 것이 이제 러우전이라는 더 큰 도전이었는데 그래서 공급망 교란이 발생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공급망 교란이 됐었다가 해결되어 가던 차에 네. 전쟁이 나니까요. 전 세계 자원 시장과 식량 시장이 아주 그 충격파를 맞아서 심각한 공급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이 자원과 식량의 가격도 물론 폭등했지만요. 이게 만일 그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으로부터 식량을 주된 수입국으로 삼던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산 밀을 가지고 식량을 기본적으로 공급을 했다. 그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지니까 당장 그 자국민들 먹을 밀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요거를 우크라이나에서 직수입을 해서 의존하는 국가들은 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산업활동이 끊길 위기에 맞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복잡한 설명인데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런 비단 실생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정치적 인식의 차원에서도 거대한 폭격 후의 구덩이를 남긴 겁니다. 일종의 비유를 하면 정치적 사건에서 볼 때 큰 구덩이를 남겼다. 네, 정치적 인식이죠. 인식이죠. 네. 약간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물론 이 전쟁을요 가장 피부로 느낄 사람들은 네. 유럽 사람들이죠. 아, 그렇겠죠. 네,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거니까. 1945년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 큰 규모의 전쟁이 정말 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떠올려 보면 2018년에요. 제가 독일 주간지 그 슈겔을 좀 잠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독일 주간지. 네. 그런데 슈피겔에서 유럽 대륙에 그 큰 전쟁이 머지않은 미래에 날 위험이 있다. 그런 논설을 썼었습니다. 와, 굉장히 예리한 논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막연한 이야기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불과 4년 만에 적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슈피겔이 또 전쟁을 일으킬 유력한 나라로 러시아를 지목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맞았습니다. 와, 엄청나게 예리하게 잘 썼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적중을 해버렸고 그렇죠. 예언이 돼버렸고 그게 그리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니고 불과 4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1945년 이후의 전쟁은요 대체로 선진 세계나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주로 소위 말하는 주변부 국가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또 주변부 국가들 안에서의 내전거나 아니면 강대국이 연루가 되기도 했는데 강대국이 지정학적으로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를 침공하는 형태의 전쟁이었거나 약간 국지전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 이거는 예를 들면 하나가 이제 미국이 베트남 가서 전쟁 벌인 그런 거. 그리고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좀 주변부에 속한다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것도 만일 아니라면 지역적 차원으로 한정된 이웃국가끼리의 국지전. 아프리카 인접국끼리의 전쟁이라든가 남미 인접국 혹은 뭐 이제 중앙아 인접국 뭐 이런 곳들에서 나던 그 이웃국가끼리의 전쟁.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러시아가 바로 자국 바로 코앞에서 영토 확대를 위해 전면전을 벌였죠. 근데 이거 자체만 보면은
지정학적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를 침공하는 전쟁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충격적인 그렇죠. 거죠. 네. 유럽의 문제가 됐고 조금 더 나가면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양 진영 전체의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런데 이 전면전을 벌인 것 자체도 큰 충격이었죠. 사실 네. 유럽에서 전쟁이 잘 안 일어날 거라고 본 건데 문제는 그거 이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진행하는 양상도 이 총력전 양상을 띄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총력전이라는 게 설명드리면 양국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다 쏟아붓는 그런 전쟁이다. 인적, 물적, 그렇죠. 비물적 자원까지 다 맞습니다. 동원해서. 이 총력전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쉬운데 네네. 그 대전들은 참전한 주요 국가들이 정말 영끌해야 하는 전쟁이에요.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끌에서 전쟁에.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네. 두 나라 다 영끌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초창기에 러시아가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된 거긴 하거든요. 네. 예, 그 얘기 좀 이따 드릴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총력전의 모습을 보면서 서양 세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그 양차 세계대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소환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력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2022년 4월에 러시아군이 이제 키이우 인근에서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부차라고 해서 키이우의 이제 그 교외 지역이에요. 교외 주거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부차 학살뿐만 아니라 또 마리우폴이라고 이제 그 동남부 이제 돈바스 전선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마리우폴 극장에 어린이들을 집단으로 대피를 시켜놨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이게 아예 그 주차장에다가 큰 글씨로 그 칠드런이라고 러시아 말로 써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마리우폴 극장에 의도적으로 러시아에서 폭격을 한 거예요. 아, 그런 일까지 그러죠. 그랬습니다. 전쟁 초기의 일이라 이제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를 집단적으로 이제 학살을 하는. 네. 그래서 이걸 또 보고 나니까 이 나치 때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렇죠. 기억까지 네. 소환되는 거죠. 인종청소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이거가 이제 자유주의 질서에 의한 평화를 그동안 신뢰를 하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여지껏 생각해왔었던 지금 저도 좀 충격인데 네. 어린이를 학살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네. 근데 여지껏 저희가 생각해왔었던 어떤 국제 질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균형자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세계 경찰로서의 질서를 잡으면서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연평도 폭격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전쟁은 없이 조용히 좀 갔었잖아요. 중동이나 이런 데 빼면. 네. 근데 러시아라고 하는 사실상의 어떤 그 최강대국 중 하나가 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영토 확장 전쟁을 다시 한번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암묵적 룰로 생각하고 있었던 아동인권 네.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영토 야욕에 대한 그런 걸 부리니까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지금 해드립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을요. 네. 러시아의 국가 엘리트들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러시아 일반 시민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일단 그들에게요. 네. 우크라이나는 서양의 대리 세력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이라는 곳은 러시아의 민족적, 종교적 기원이 있는 그렇기에 되찾아야 할 발상지의 땅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약간 비유를 조금 하자면 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 고구려 영토나 발해 영토 이런 것들을 무력으로 되찾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조금 떠올리면 되는 걸까요? 네, 좀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느낌은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가 이 키예프 지역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했던 역사는 그보다는 좀 긴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비교적 근과거에 그 소련이 또 그렇죠. 땅의 주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아무래도 각별한 사이고 더 집착을 가질 것까지도 약간은 이해는 되는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립한 주권 국가를武力으로 침공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났었던 인권 학살 네, 그렇죠. 이런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성전으로 생각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총력전이라고.
근데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그리고 비물질적 자원들까지 총동원이 되는 개념인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쟁을 얘기할 때 경제 얘기나 네.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러시아의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네네. 우크라이나를 되찾는 것, 그들 입장에서 이제 수복이죠. 그렇죠. 예, 그것은 사실은 근데 길고 거대한 성전의 시작에 불과한 이 성전이라고 보는 세계관에 따르면 네네. 이것은 그들에게는 그 서양이 개몽주의 이후에 그들이 보기에 이제 타락한 그 문명을 쳐부수고 중세적인 어떤 전통을 되찾 그런 거대한 전쟁의 서곡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네. 제가 학창시절 때 세계사 시간에 들었었던 그 프랑스 혁명 나올 때 예. 그 계몽주의가 맞나요? 맞습니다. 와, 그럼 그때서부터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서양 세계 전체를 네. 타락한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 네. 서구 문명에서 그려냈었던 어떤 그 근대 문명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민족과 문명을 타락시켰다. 네. 그리고 거기 최천병으로 서 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좀 충격입니다. 예, 러시아인들이 일단 사고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 서양 세계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크라이나라는 전선은 근대성을 이미 성취한 세계, 이게 서양이죠. 네. 그리고 근대성에 반대하는 세계, 예를 들면 러시아, 그 세계가 맞부딪히는 곳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약간 서구 세계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러시아의 세계 네. 요게 충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라고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이젠 완충지대가 아니라 그냥 전선. 전선이죠. 네. 저 지금 한 대 머리를 맞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네.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 이 얘기 썰 다 풀면은 머리 맞으실 일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아무튼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이 넘도록 지속이 되고 있고 끝날 기미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장기 소모전의 양상으로 진입한 지가 한참이고 러시아는요 이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실리를 가져갈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게 끝낼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빼앗긴 영토죠, 그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 영토를 수복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협상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출 생각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경제 구조가 지금 전시 경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군수 산업이 이제 러시아 노동자를 대량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고 완전 고용에 좀 가까운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그 시골이나 도시 외곽 쪽에 있던 실업자들 다 지금 어쨌든 그 일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찾아온 사회적 안정을 뭐 쉽사리 포기할 생각도 러시아가 없고요. 그렇겠네요, 생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가 체급부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버티는 것만 해도 사실 선전을 해온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가 또 늘 병력 인원, 무기 재고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그렇게 압도적인 병력, 무기 숫자, 뭐 탄약의 양 그런 게 많은데도 전략 전술이 좀 워낙 신통치가 않고 그렇군요. 이게 무엇보다도 이 병참을 운영하는 게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졸전을 거듭해온 겁니다. 체급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구체적인 결과가 이제 어떻게 결론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러시아가 아마도 아주 천천히 승기를 잡는 방향으로 가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우라도 과연 우크라이나를 어디까지, 어느 지역 정도까지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직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단락된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러시아와 서양은 뭐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 각국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이제 영국하고 깊이 연된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그러는데 극도의 대립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을 문명론적인 대결이자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처음 주장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였지만 이제는 그 상대편인 서양
서양에서도 이게 문명의 존재가 걸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서양 문명의 존재론적인 얘기가 돼요. 왜냐 러시아가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서양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자체는 뭐 러시아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데 적어도 서양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다른 곳까지는 러시아가 차지하게 내둬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은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정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된 세계와 반동적인 세계의 경계선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한 번 더 충격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때 이제 책 읽는다고 약간 허풍 떨 때 들고 다녔었던 책 중 하나가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기서 얘기했었던 그 개념이 바로 문명 충돌이잖아요. 서구권 세계와 그 근대화되지 않은 유교권 세계 아니면 뭐 어떤 그 이슬람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이런 주제로 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주체가 원래는 이슬람 문명권이나 유교 문명권이 될 거라고 헌팅턴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러시아가 그 선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그래서 신기해요. 그랬죠. 사실 서양권에서 러시아 쪽이 이제 먼저 공격을 치고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게 또 하나 이제 충격파가 더 심해진 이유이기도 한데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세계가 맞는 위기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막 끝나고 회복을 되어가려던 차에 강력한 펀치를 날려버린 거다. 그렇죠. 이미 코로나로 한번 약해진 세상. 그런데 아까 이제 헌팅턴의 예상도 그렇고 다른 서양인들도 사실 러시아는 그래도 덜 이질적인 존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양인들에게 정신적 충격이 된 일이 냉전 끝나고서 러시아 쪽의 변경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뭔 일이 날까봐 그걸 가장 신경을 썼었고요. 그리고 중국 그 다음 순위는 이슬람권이 있는 중동 그랬죠. 그런데 러시아 방면이 그 세 개 중에 그래도 제일 안정된 쪽이라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일이 먼저 터져버렸다. 심지어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타락한 근대 세계를 처부수기 성전으로서의 개념이 가장 첫 번째로 출발한 지점이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 그게 충격받을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서양의 주류적인 인식 그리고 또 우리의 주류적인 인식 역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화된 세상이고 뭐 자유주의 질서가 그냥 다 평정을 할 거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그거에 정면으로 반기는 게 러시아였어요. 어떤 면에서 중국보다 더. 그럼 약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코로나가 기존에 있었던 그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약간 좀 약화를 가져오면서 흔들흔들 했었는데 여기 다시 이제 부활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요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안 돼 하면서 강펀치를 딱 때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거기에 더 어떤 근대적 가치 요런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요런 것들이 묻어지면서 지금 비근대권 세계와 근대 세계 간의 충돌로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서양권 내 평화주의 운동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당연히 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세계 평화주의 운동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주로 1세계 자기 1세계 쪽에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먼저 무기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행전 한창이던 때에도 그 운동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 게 왜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평화주의 운동은 1세계가 무기 내려놓아라 1세계가 먼저 군비를 축소하고 통제해라 그래서 그리고 2세계 뭐 주로 중국 러시아 탈냉전 이후에도 중국 러시아를 계속 상대로서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거기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1세계가 먼저 대화를 좀 해라 선의의 제스처를 먼저 취해봐라. 쉽게 말하는 1세계는 이제 서구권 국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본, 한국까지 이런 요구들을 일상 해왔거든요. 탈냉전 시대가 되어서도 그들의 이론적들이 냉전 시대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평화주의 운동가들은 서양을 군사적인 강자로 생각을 했고 중국, 러시아를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상대적 약자로 봤던 거예요. 어쩌면 보면 그들만의 낭만주의였었던 거네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것도 공격적으로 전면전했어요. 러시아가 선방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러시아보다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서양 평화주의자들이 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진영도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나 혹은 침략주의 하는 빈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지금도 좀 충격이 가시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송만 봐도
기껏해야 얘기하는 게 환율이 얼만큼 오른다, 원자재 값이 얼만큼 올랐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숫자 노름, 요 정도뿐이었었거든요. 사실 아까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 인권, 학살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 지금. 그 정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히나 이제 러시아 그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이 전쟁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이런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어떤 깊은 뿌리 깊은 분노와 혐오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게 이 정도로까지 깊게 깔려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의 의미가 있는 건지는 오늘 처음 알게. 사실 그거를 모르다 보니 서양권의 분석가들이나 이제 주류 언론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사람들도 러시아가 설마 전면전 일으키겠어?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했었잖아. 그래서 대충 협상 정도 하면은 약간 뭐 받을 걸 받으면은 전쟁 안 일으키겠지. 다 그렇게 2022년 2월 당시에 계산들을 했었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몰 역사적 시각에 대한 분석이 그렇죠. 서양에서도 문제를 낳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 그런 걸 좀 국제 정치학자들도 요새 들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혹은 비용 편익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또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단순히 원자재 값이랑 이런 숫자적인 노름만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깊은 역사적 분석을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논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었어요. 중동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동 지금 문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그 두 집단 간의 어떤 그 중재안을 내놨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그 중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시점 현재로 봐서는 하마스가 결국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좀 많이 회의적으로 기울었다, 이런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중동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래도 또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때마침 또 이제 그 10월 7일이면은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도 2주년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2년씩이나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 당시. 그냥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빨리 끝내버릴 수 있을 줄 알았지. 물론 이거는 이제 선빵은 또 하마스가 날렸다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또 그 정가 정규군과 비정규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또 비대칭적인가, 그거를 또 보여주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지금 해드리죠. 중동 지역에 대한 역사 얘기를 좀 아무래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중동은 오스만 제국의 몰락 이후 100년째 지금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1923년에 몰락했으니까 이제 딱 거의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런 지역 불안정을 처음에 이제 틈타가지고 서양이 이 중동을 자기의 영역으로 좀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마자 부오스만 제국의 영토들,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을 영국과 프랑스가 위임 통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위임 통치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독립국들이 됐죠. 그 아랍 국가들이. 그렇죠.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뭐 요르단 이렇게까지 해서요. 레바논이면 그 헤즈볼라하고 이제 연결된.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헤즈볼라 얘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석유 자원이 있는 아랍국들, 예를 들어 이라크 같은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위임 통치력은 아니었지만 이집트도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랬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라는 또 중요한 교통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석유 산유국들도 그렇고 수에즈 운하 갖고 있는 이집트도 그렇고 그런 전략적인 점들을 국유화를 했죠. 독립 후에 1950년대 뭐 이런 때가 유화 붐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서양 세력한테 불리해지는 조건으로 저만 중동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다는 건 많이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큼 미국하고 건국 초기에 가깝지는 않았다. 건국 후에 한 20년 정도는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초창기 이스라엘은 외교를 두 나라를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는 프랑스, 나머지 하나는 소련. 프랑스와 소련을 주로 의식하면서 그들 중심으로 외교를 펴놨던 나라. 재밌네요. 미국이 아닌 건 그렇다 쳐도 소련을 의식하면서 외교를 했다? 이것도 좀 숨겨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건국 세력 자체가
그 이제 중부 유럽, 동부 유럽 쪽에서 반나치 투쟁을 하던 무장 파르티잔들 출신이고,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반나치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또 공산주의하고 많이 엮이고.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 벤구리온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건국자들이 다 그 유럽에서 소식적에 그 파르티잔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랍 사국의 공격을 또 막아낼 수 있는 그 전투력이 있었던 거. 유럽에서 이미 싸워봐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연히 반나치 투쟁을 같이 한 소련에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196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소련이 이제 그동안은 좀 반파시즘 투쟁을 같이 했던 혈맹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다가, 근데 점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면 이스라엘 혼자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아랍국들 여러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내세웠던 반제국주의라는 그 이제 태제, 거기에서 비춰봐도 오히려 아랍민족주의 공화국들이 더 좀 취지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이스라엘도 어쨌든 그런 민족적 독립국가 그렇게 보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게 되고, 아랍민족주의를 더 이제 제3세계적 해방 세력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히 친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소련한테 이제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거. 그래서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3차 중동전부터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미소 대리전 양상도 어느 정도 좀 띄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약간 좀 낚아내시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유착 관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계 네트워크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이스라엘이 원래 외교 관계로서 소련을 갖다 의식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드는 좀 역할을 하진 않았었나,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맞나요? 없지는 않은데 저는 그것 이상으로 중동에 대한 어떤 미국의 국익적 고려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아요. 냉전기라는 냉전기를 하나의 전체 세계를 체스판으로 보면은 체스판에서 중동 동네에서 이스라엘이 장기말로서 더 유용한가, 아랍이 장기말로서 더 유용한가, 미국도 그걸 나름 재보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계 그 위상 그 얘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게 60년대까지 그 흑인이 차별 심하게 받았던 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계들도 흑인 대우까지는 아니었는데 유대계들에게도 상당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차별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재력이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건 그때도 많이들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차별을 받고 있던 처지라서 위상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만. 오히려 그럼 지금 유대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이 서로 관계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유대계 네트워크의 농간으로 그렇게 했다고만 보는데 저는 100%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긴 합니다. 미어샤이머가 지금 국제 정치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롭이라는 책으로 좀 유명하기도 해요. 한편으로 국제 정치학 이론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좌익들이 많이 반대 정서가 많은데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굉장히 몰입하죠. 지금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시각과 정서는 1967년 6.1 전쟁 당시 소련이 이스라엘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것부터 사실 출발을 했다. 거기 약간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리전 양상에 거기서부터 이제 좌익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대독일 투쟁 같이 하던 동지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초기 정권도 좌익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공산 동지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바뀐. 아무튼요. 그런데 이런 20세기 동안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혼란스러움과 이 또 몇십 년마다 또 나타나는 영내 정세, 격변이 또 계속 있었어요. 그걸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뭐 오스만 제국 몰락 이후 100년간의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는 세계관이 살아남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생각 단순하게만 해봐도 이슬람이 오래된 종교죠. 훨씬. 그렇긴 하죠. 14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냉전기까지는 어찌저찌 그냥 미국, 소련이라는 그 두 강대국이 더 중심이 됐고 거기에서 장기말을 어디다 이용하느냐의 그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아프간 무자헤딘은 미국이 밀어줬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미국이 한때 손도 잡고 그랬습니다. 근데 탈냉전기가 되면서 이것이 좀 서양과 이슬람권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와 2010년대 내내 서양 세계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에 시달렸죠. 우리가 잘 알고. 9.11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 9.11 얘기 잠깐만 드리면 그거 10년 동안 준비한 테러였어요. 그 테러를 10년을? 예. 여기서 조금 약간 흥미도 좀 돋굴 겸 잠깐 썰풀어드려야 되거든요. 네. 9.11을 그 알카에다 애들이 어떻게 준비했나. 네. 처음에 오사마 빈라덴들과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미국을 적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는 걸프전 이후에 미군이 떠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영내 중동 걸프 지역에 주둔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스러운 메카가 있는 이 땅에 어떻게 그 서양 놈들의 그 이교도 군대가 주둔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걔네가 하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아까 러시아 그 국민들의 정서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한 네네. 이슬람 교도들에게 또 메카 메디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반감이 시작돼서 1991년부터 이미 미국에 대단히 엄청나게 큰 타격을 날릴 테러를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사실은 어떤 것들까지 했느냐. 우선 하나는 또 그 알카에다 조직원들 그 당시에 네.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사실 굉장히 또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 자제들이 또 알카에다 대원들 중에 많았어요. 이거 좀 신기하네.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사우디 출신 금수저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그 유학을 가는데 네. 어떤 학교에 유학 가느냐. 비행기 조종법을 자기들이 직접 배우기 위해 파일럿 학교에 유학을 가요. 그럼 컬리지 쪽을 가는 건가요? 컬리지인데 사실은 좀 엘리트 컬리지. 아, 비행기 조종하는 학교니까. 그렇겠네. 그게 그때만 해도 90년대에 뭐 미국이 얘네가 테러 일으킬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죠. 그렇겠죠. 그냥 사우디 금수저들이 취미생활 좀 해보려고 비행기 배우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 흔쾌히 비자 내주고 흔쾌히 입학허가 내줬죠. 그게 이제 비행기 직접 조종하려고 테러하려고 그러는지 그때 진짜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 조종법까지 몇 년씩 배워서 그 학교 졸업장 따내고 거기에다가 미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뭐 여기저기 사전 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장소 답사도 당연히 해보고 네. 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감시망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나도 연구를 당연히 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일 수 있는 건 1993년에 네. 조금 약간 사전 테스트 테러를 좀 얘네가 일으키거든요. 그 정도까지 합니까? 93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세계무역센터 지하 이제 쇼핑 아케이드가 있는 데에서 네. 큰 폭발이 한 번 일어나요. 그 폭탄이 거의 뭐 TNT급 폭탄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왜 하필 지하에서 TNT 터트렸느냐. 그거 빌딩 전체 내구성 테스트 해보려고.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 무자헤딘 불과 몇 년 전까지 네. 우리랑 손잡았던 무슨 애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근데 그랬던 애들이 우리한테 이 정도로 적개심을 가지고서 네. 내구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 네, 그 내구성 테스트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이제 쌍둥이 빌딩 설계 도면 같은 것도 확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설계 도면 보고 당연히 건축 전문가 섭외하죠. 네. 이 빌딩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이 한 6, 5층 되는 뭐 그 정도 높이더라. 거기에 비행기를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소름 돋는다. 건물의 구조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지금 좀 싸우네. 예, 진짜 건물 구조까지 다 연구해서 취약점 어딘지 찾아낸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 철저하게 한 거라 네. 작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그 당시 정세상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상상하기도 힘들었고. 우리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네. 9.11에 대한 음모론도 좀 제기하시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 어쨌든 그런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아까 그 말씀해주셨던 그 중동 그 얘기도 좀 이해해서 해주시죠. 예, 계속 해야죠.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9.12 이후에 한 뭐 20년 가까이 계속 서양 세계는 테러에 시달리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슬람권의 이제 기층 일반 대중 네. 이제 원리주의 성향이 강하건 약하건 간에 좀 서양에 대한 적개심은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치면은 서양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지하드, 그러니까 성전, 아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 벌이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권 사람들, 원리주의자들은 특히 이 사람들도
러시아와 마찬가지고요. 이 계몽주의 이후에 세속화된 서양을 굉장히 혐오하는 결국 맥락이 지금 같은 거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권의 근대화된 세계관, 혹은 계몽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계몽됐다, 뭐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우리 문명을 타락화시켰다, 네.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타락화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감성이 이슬람권의 계층 민중들도 동의가 됐던 거네.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네. 이제 먼 옛날 일이긴 하지만 서양권이 그때는 세속화되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앞세운 서양이었지만 중세시대 때 그때 십자군 전쟁 벌인 것까지도 좀 또 치욕의 역사로 나름대로 기억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 관점에서. 네. 근데 이제 현대 세계가 어쨌든 되긴 됐는데 네.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이 산유국들이죠. 석유 수출을 통해서 어쨌든 이 근대화된 서양 세속 세계하고 엮이게 됐죠. 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제 물질적인 이익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당연히 그 서양의 근대화를 강하게 한 정신적인 요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잘 사는데 네. 아직까지도 왕정체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이게 현실적으로 걔네가 또 그러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아요. 거기에 현대 문명의 혜택, 뭐 네. 아이폰이며 뭐 똥바지며 그런 거는 또 다 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 때 네. 동부서기 운동이 약간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씁쓸합니다만. 네네네. 그나마 요새 사우디는 살짝 달라지기는 했다고 네. 얘기가 들었고 네. MBS라고 하는데 네. 그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네. 사우디의 실권자죠. 그렇죠. 지금 이제 왕이 아직 살아있긴 한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좀 병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세자가 사실상의 왕처럼 이렇게 하고 실질적인 통치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MBS 왕세자가 사실은 그 원리주의 성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한다. 약간 좀 세속주의적인.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나름 또 급격한 세속주의 정책을 그 빈 살만이 펴가지고요. 네. 요즘은 그래도 사우디인들의 일상이 꽤 변했다고는 해요. 내면적으로도 좀 많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변화까지는 좀 불확실한 게 네. 그거는 좀 세대 차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MBS 덕분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여자가 운전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거 엄청난 변화네요. 네, 엄청난 변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BTS 콘서트를 빈 살만이 직접 허가를 해줬어요. 진짜요? 그 사실은 BTS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구나. 아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팬심 때문에 네. 저도 빈 살만이 막 좋아지고. MBS 최고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 보수적이었던 이슬람 국가에서 방탄소년단 우리 친구들이 네. 공연도 했고 그 중동 여자들이 K-팝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열광적인 아주 지지를 받았고 네. 이제 외출할 때 이제 여성이 외출하려면은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나 적어도 친척 남자 동행해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는 많이 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로 좀 내면의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외피로서 좀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름대로. 좀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이게 또 특히 이제 나이가 한 40대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반감도 좀 불러오고 있다 이런 그렇죠. 것이 있고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하드를 한다 서양의 세속화에 대해서 이거를 제거하기에 아직까지 MBS 정도의 시도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거를 사우디 일국이 아니라 중동 전체로 본다면 이게 사실 한번 그렇게 했다가 백래시 제대로 당한 곳이 있는데 이란이죠. 그렇겠네요.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팔레비라는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황가가 세속화 정책을 일부러 하고 굉장한 서구화 정책을 벌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70년대까지 테헤란 여성들 복장 완전히 서양권 이상으로 미니스커트도 더 서양보다도 더 짧게 입고 다니고 그 정도였네요. 네.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거에 결국 이제 그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기층이 이제 이슬람주의로 이제 반격을 가한 거죠. 그게 호메이니의 집권으로 이어서 오늘날로 이건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 혁명. 그렇습니다. 그거. 네. 와, 이게 중동 역사도 엄청 재밌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놀라는 게, 네. 아까 지리적으로 분명히 떨어져 있다고 느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이 중동이 사실상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 같은 아랍권 국가들도 소련과의 그리고 중국, 이런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그 계기도 바로
근대화된 서구권 세계에 대한 반동적 감정.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또 네. 그렇겠네요. 그런 어떤 정서를 느꼈다는 게 지금 너무 한 가지 맥락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서구 그렇죠. 근대 세계에 대한 어떤 반동. 그러니까 중국이고 러시아고 이슬람이고 다 서로 좀 상이한 문명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 서양이라는 공동의 적 그거 하나로 대동단결을 해버린 거죠. 자유문명에 대한 어떤 예. 반동.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 난리나 있고 우크라이나 난리나 있고 중동 난리나 있고 네. 그럼 정작 서구권 세계는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서구권도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천천히 천천히 하시죠. 할 얘기 많으니까. 네, 많은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네. 저는 좀 다른 분들이 조금 그나마 잘 안 하시는 얘기를 잘 안 나오는 얘기들. 네. 서양 세계가 곤란에 처한 점 중 가장 큰 거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 서양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였는데 네. 이 미국 스스로가 서양 세계에서 좀 이탈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미국이 서양 세계로부터 이탈을 하려는 것 같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한데 좀. 예, 물론 이게 문화적으로까지 뭐 완전히 다른 문명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 다만 그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라시아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나 이슬람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도도 추가될 수 있는데 네네네. 그 이제 좀 전통 사회를 좀 지향하는 그 거대한 이제 문명권이랄지 세력이랄지 거기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에서 미국이 좀 이탈을 하려는 조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반동적 세계관을 대항하는 네. 자유진영에서 미국이 이탈을 할 수 있다. 네. 미국이 오히려 나서서 진두지휘할 것 같은 게 약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그렇죠. 왜 그런 건가? 이게 트럼프가 처음 집권한 한 2017년이죠. 네네. 16년 말에 당선이 됐고 네. 그때부터 그 중국, 러시아, 이슬람권 내의 논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서양권 내에서 그 중국, 러시아, 이슬람권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제 논자들이 1급 체제의 종말, 당연히 1급은 여기서 미국이죠. 네. 그리고 다극 체제 세계가 온다. 이거를 계속 전망을 해왔어요. 아.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를 보니까 이 시각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극 체제라는 단어가 아예 그 루비오 국무장관 입에서 나와버렸다. 네네. 이제 이 시대는 이제 그 멀티폴라 월드다. 그 워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트럼프 현 집권 세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제 크게 영향권을 분할하는 세계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문화와 문명권에 따라서 세계가 분절화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도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예, 서양 진영의 수호자 노릇 그것도 좀 회의적이다.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는 좀 다를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그런 그림이 돼버립니다. 왜 서양 진영의 수호자 노릇할 거면 이제 유럽을 최대한 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 중국, 러시아의 어떤 강대국제 정치 그 논리로만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외교 정책이 그레이트 파워 폴리틱스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가 미국, 중국, 러시아 요 셋밖에 안 남게 돼요. 고전적인 그 강대국화를 따르.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견제만큼은 미국 자신의 국익과 어떤 위신을 위해서라도 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나마 트럼프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러시아 상대하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물론 또 이 미국의 실리적인 거나 또 러시아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같은 그리스도교 문명권이라는 친밀감을 좀 느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냥 다른 걸 다 떠나고 그냥 파워게임 구도로만 봐도 2등과 3등이 힘합쳐서 뭉치는 거를 1등 혼자 막아내기가 조금 살짝 벅찬 상황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말씀해 주신 걸 요약을 좀 해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유진영의 수호자 여기서 이탈을 했을 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우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네. 미국 혼자서 싸운다라는 그 가정에서 볼 때 이 반자유 동맹을 맺고 있는 네. 반동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중국, 러시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란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네네. 아랍 문명권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하기가 벅차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약간 좀
한국이라는 어떤 그 무드를 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요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러는 게 미국의 국익에도 그렇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설명드릴 건데 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이제 손을 뗄 만한 동기가 충분해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셰일 혁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름이 이제 미국에서 난다. 그렇죠. 이제 중동 석유는 오히려 경쟁 상태 됐잖아요. 네.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의 에너지 공급 구조가 그래서 극적으로 아주 바뀌어놓고. 네. 그래서 피터 자이안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이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 원제를 이제 우리나라 번역자가 나름 초월 번역을 굉장히 잘하시고 오히려 피터 자이안의 의도를 굉장히 잘 드러낸 초월 번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죠? 한국어판 번역 제목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2014년인가 꽤 좀 오래전에 낸 책입니다. 근데 셰일 혁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이 없는 세계죠? 약간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게요. 이제 자이안이 이제 그 책에서 하려는 얘기가 네. 트럼프의 집권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미국은 세계로부터 철수를 시작할 만한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 없는 세계. 네. 아. 네, 영어 원제가 absent superpower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자유진영을 갖다 수호하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슈퍼맨 미국이 없어진 네. 그 세계를 말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에너지 공급 구조가 일단 바뀐 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 중에 적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 예전에는 슈퍼맨이 직접 나서서 아랍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중동을 관리했어요. 이제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 피터 자이안 같은 여러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대로 네. 미국이 중동에서 진짜 손 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걱정할 나라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나라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스라엘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럼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왜 그렇게 약간 광적으로 나오는지도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아까 말했었던 미국 없는 세계를 가장 두려워할 만한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좀 불리한 사람들이 거기 지금 아랍한테 둘러싸여 있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네타냐후가 너무 전선을 많이 넓혀놓은 것도 맞긴 합니다만 네. 또 그렇게 전쟁을 지속하고 어쨌든 그 이슬람권이라는 거대한 그 세계에 이스라엘이 좀 포위된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위에 대한 불안감 그거는 그 이스라엘 내에 나름 좀 강경파 여론 그런 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그런 짓이 반드시 네타냐후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나 네타냐후 본인만의 정권 지키기 위한 그런 거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그 이스라엘 우리의 일반적인 정부도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계속 대이슬람 전선에 묶어놓기 위해서 이란을 그래서 폭격한 거예요. 다시 9월달. 그렇게 계속 강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중동은 뭐 이렇다 치고 네. 우크라이나 전선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의 대립선이죠. 이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이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여기서 2기를 말해요. 2025년 초부터 시작되는 몇 달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뭔가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건 처참한 실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또 그 러시아의 욕심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상 여력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체 다 먹어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아, 근데 저 아까부터 충격받았었던 게 그걸 지금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의 유구한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전쟁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한테도 마냥 뭐 양보만 하라 그렇게만 하기도 좀 어느 이상은 무리인 거예요. 그것도 무리죠. 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제 침략당한 입장이라서 끝까지 싸우겠다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이제 6.25 때 우리 한 대한민국 사람들도 끝까지 북진 통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고집을 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죠. 네. 일반 국민들도 사실 맞아요. 네. 북진 통일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 마치 북진 통일 주장하듯 그 끝까지 그 돈바스 크림반도
크림반도까지 다 되찾아져야 돼. 그 주장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피를 흘렸는데 네. 왜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이제 인수위 활동안과 또 이제 집권 초기에 내놓았던 구상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네. 동남부 이제 4개 주,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대부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좀 이제 그 관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에 편입을 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그냥 갖게 해라. 친러적 성향이 강한 그 지역은 러시아가 갖게 하되. 네. 물론 그 주민들이 100% 친러냐 그것도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 영토는 어차피 러시아 군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기도 네, 하고. 완벽하게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푸틴도 그것까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까운 거니까요. 거기는 그냥 양보를 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 가입 문제도 좀 러시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니까 그때 처음 나왔던 얘기는 나토 가입 20년 뒤에 그 얘기가 좀 나왔었죠. 나중에는 3월 이제 푸틴과의 회담쯤 해서는 20년 유예도 아니고 나토 가입은 아예 불가 이런 쪽으로도 비슷하게 좀 트럼프 스탠스가 또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원래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열어놓게 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미군은 가지 않지만 유럽 국가 군대는 평화유지군 비슷하게 이제 주둔하는 한 그거는 그래도 미군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러시아니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머리를 빈 거죠. 네. 물론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안 지게 이런 생각도 당연히. 그래서 그 정도면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트럼프가 계산을 한 거였는데 네. 근데 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푸틴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러시아 서민들도 네. 이걸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라고 하는 어떤 그 서양 방위 체계에 딱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양의 우군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주축이 미국이니까 네. 미국이 개입되게 되면은 이 반서방 동맹이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예, 당연히 위험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입장이 자신이 생각한 좌표보다 훨씬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트럼프는 대충 이 정도 자기가 양보를 해주면 푸틴도 이 정도 와주겠지 했는데 네. 이 정도도 푸틴한테는 너무 무리였다. 여기 있었다 푸틴은.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가 대화할 때도 좀 구도가 비슷했거든요. 김정은에게 핵 포기라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뭐 돈으로 보상을 준다고 해도 그게 좀 굉장히 김정은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도 좀 북한의 비핵화만큼이나 좀 그러네. 큰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 날 이제 회담까지 알래스카에서 일부러 하고 그랬는데도 네. 그것도 그냥 평화쇼로 끝나버렸죠. 마치 김정은 그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 같이. 노쇼한 것처럼. 네. 그래서 결국은 노딜로 끝났으니까 네. 사실상 지금 느낌은 트럼프가 그냥 에이 나 안 해 하고 좀 팽기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 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딱히 하기 싫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돈이 들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긁어부스럼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방치에 좀 가까운 스탠스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무기 지원해오던 거나 정보 제공해오던 거 그런 혜택까지 정말 완전 박탈할 것이냐 이거 정도만 그나마 좀 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그렇게 원하는 대로 부어삼는 게 어렵지만 네.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좀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는 또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에 이제 G7 정상회의 올해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좀 이제 G7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문은 내지 말자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러시아 규탄 성명은 빠졌습니다. 일단 좀 나름대로 제스처를 좀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계산도 언젠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정상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
관계라도 러시아랑 재개를 해야 될 거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꾼으로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고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저렇게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야 되나 러시아를. 네. 기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좀 어느 조건만 좀 맞으면은 관계 개선할 생각 자체는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이제 안 맞아서 그렇지. 네. 이만큼만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만큼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맞는 거지. 트럼프의 집권 그룹이 러시아를 또 이미 국제 지정학의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을 하고 있다. 아까 그 다급 체제 네.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아주 이건 단순한 논리이기도 한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러시아와의 대립에서는 그냥 빠져버리면 그러면 미국 스스로가 좀 힘을 아껴서 남는 그 아낀 힘을 중국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기본적으로는 그 정서가 좀 트럼프 집권층과 상당수 미국 국민들에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도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나리오, 그것도 아직 완전 폐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리버스 키신저라고 흔히 불리고, 심지어 키신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할까 말까 할 때에 트럼프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러시아를 적대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는 소련 견제하려고 중국 가까이 했는데 너네는 이것 거꾸로 해라. 키신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키신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좀 전에. 지금은 결국 근데 전쟁이 나버렸지만. 그렇죠. 그리 되면은요, 근데 미국이 진짜로 그런 어쨌든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친러적 의도를 그대로 실행을 한다 치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싸움은 미국이 빠진 나머지 서양 국가들만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공동정선으로부터의 이탈,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피터 자이안의 책, 네. 그게 이제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셀.혁명과 그리고 그 뒤에 미국 없는 세계. 저는 사실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맥락, 이거에서 제가 한 대 두들겨 맞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예. 지금 미국 없는 세계를 들으니까 지금 또 머리가 터오르는 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나는 미국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믿는 형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형님이 없어지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충격이었었던 게 미국이 나름 러시아와 어떤 친밀한 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거에도 미국의 내적인 좀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없는 세계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하고 끝났지만 이게 왜 발생하게 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내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가 이제 처음 나타났을 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뭔가 좀 갑툭튀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했었죠. 갑툭튀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 처음에는 본인이 옛날에 방송하던 시절처럼 그런 쇼의 문화니까는 그렇다고만 생각들을 했는데 WW처럼. 예.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주장들은요. 미국의 좀 표현을 조금 퉁쳐서 하는 겁니다만 내륙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양대 해안 지역을 뺀 내륙 지역이라고 이제 제가 퉁쳐서 표현을 드리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고립주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지금 미국의 그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전략이 바뀐 게 그 미국의 내륙이라고 지칭하신 거기에 있는 고립주의자들의 민심을 좀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설명을. 트럼프 개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실제로 좀 원하는 유권자 집단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2차 대전 이전까지 미국인 대다수의 성향이 또 그랬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고립주의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같네요. 이것도 미국 역사 얘기를 결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사 선생님 하다 보니까 결국 봤는데 근데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고립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건국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벤저민 프랭클린 맞죠. 그런 사람들부터가 사실은 그 고립주의 지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사람. 무슨 말씀하시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주로 유럽을 의식한 거겠죠. 그러니까 특히 영국을 상대로 좀 그런. 영국은 이제 식민 지배했던 상대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독립전쟁을 도와준 프랑스하고도 너무 깊게 엮이는 거를 사실 경계를 했었어요. 거기에 또 휘말려들까봐. 그렇죠. 그 건국을 주도했던 그때 여러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 유럽으로부터의 분리, 이 주장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했습니다. 제퍼슨 정도는 조금 예외였어요. 그 사람은 좀 프랑스를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프랑스를 좋아한 덕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그 거대한 그 미시시피 강 유역의 그 중부 지역을 다 사들일 수도 있었던 거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건국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미국 일반 기층의 생각도 그렇고 유럽은 쓸데없이 전쟁만 많이 일으키는 나라죠. 지금이랑 약간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게 또 떠오르시죠. 네. 그런 나라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이즈로 몰려 사니까 또 전쟁이 계속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메리카는 드넓은 이 대륙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서 발전만 하면 돼. 무슨 자기들 거야? 인디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갖고요. 이거는 또 제가 뭐 알고 지내도 어떤 분이 하신 표현입니다만. 네. 그분이 이제 자기는 대륙의 기상이라는 말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써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듣고 보니 정말 맞더라고요. 맞는 또 맞네요. 중국은 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빠글 몰려 사는데 대륙의 기상은 진짜 서부 총 쏘는 것 같은 그 믹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어쨌든 19세기 내내 어떤 내부에만 집중하면서 발전을 거두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 발전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이제 어쨌든 건너온 사람들인데 그게 건국초에 이미 살던 유럽인들도 포함이지만 19세기 내내 계속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오죠.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유럽 본국에서 뭐 잘 나가거나 그랬으면 뭐하러 미국 가겠습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럽에서의 삶에 불만족하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을 간 거예요. 뭔가를 개척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 본국에서 뭐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당연히 많았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종교라든가 여러 이유로 좀 박해를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좀 이제 위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외에도 그 자기랑 같이 만나고 노는 엘리트들이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해. 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내 뜻 펼칠래 좀 이렇게 하고 또 건너온 모험가 정신이 있는 사람 있었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경제적으로나 교육 수준이나 어떤 신분이 높았던 유럽인들 중에 미국을 가는 경우는 본국의 보수적인 생각에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 떠나온 사람들이 유럽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생각 좀 해보면. 다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저희 시각에서 너무 미국을 판단했던 거죠. 말씀해주신 맥락을 들어보니까 유럽을 좋아할 이유가 더 없네요. 없죠. 네, 그러니까 더 국제 질서의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네, 이런 면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꽤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차 대전 때문에 좀 깨진 거예요. 1차 대전은 좀 약간 뒤늦게 참전도 했고 윌슨이 그 이제 국제연맹 만들자고 했다가 아직은 그때까지는 고립주의 정서가 막 강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하는 그 내륙 지방 의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져서 국제연맹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미국이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차 대전은 정말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온 유럽을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미국에서 이제 2세, 3세 이렇게 좀 정착한 사람들은 또 자기 이제 이민 온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또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이민 후세대 사람들한테 미국은 그냥 쉽게 말해서 눈 뜨고 보니까 태어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이 떠나온 나라.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떠나온 유럽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악감정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란 경험이 좀 나름 그 미국 이민 2세, 3세들에게 중요한 게 유럽 땅을 직접 군인으로서 밟아요. 참전을 하기 위해. 그런데 그 유럽 땅을 밟으니까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떠나오신 곳이 이런 곳이구나. 막연한 어떤 그 낭만이 거기서 느껴지는 건가요? 문화적 어떤 약간 동질감? 네, 나름대로 흥미와 호기심을 또 자극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 이민 2세, 3세한테. 할아버지한테만 말로 전해 들었었던 그 유럽 세계를 내가 전쟁을 통해서 딱 밟아보니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탈리아니 프랑스니 독일이니 뭐 여러 전쟁터를 누르면서 오히려 좀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전한 사람들. 물론 또 파시즘과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이 이제 이제 2차 세계대전 중과 또 이제 전쟁 끝나고 생겨버리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좀 유럽 땅을 직접 밟아본 경험을 이제 2세, 3세들이 하게 되면 유럽에 대한 연대감 그리고 국제주의적인 생각 그런 게 처음으로 미국인들한테 좀 생겨나게 되는
2차 대전. 흥미진진하네. 예. 네. 그래서 유엔의 창설,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 이런 거를 그 세대는 동의를 또 해줬던 거죠. 6.25 전쟁까지도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 물론 아시아는 좀 더 여전히 그들에게 낯선 그죠.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6.25 전쟁이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 별명으로 포가츠머라고 자주 불리기도 했어요. 잊혀진 전쟁. 잊혀진 전쟁. 물론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피로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또 한국당은 유럽하고 다르게 또 너무 낯설었던 거죠. 극동 지역이라고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잊혀진 전쟁으로.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유럽과 미국이 그런 대서양을 넘어서는 그런 연대감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서양이라는 개념이 좀 더 좀 굳건해진 건 2차 대전 이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확실히 좀 묶어놨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많은 것을 공유하는 한 문명이라는 인식, 그게 자리를 잡히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만 통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럽 각국 사람들도 그 전까지 서로 치고받고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나는 프랑스인, 나는 독일인, 나는 오스트리아인 이런 생각이 강했지 유럽인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유럽인이라는 생각은 이제 식민지에 나갈 때 그런 때나 조금 그나마 강해지는 그러니까 유럽권하고 비문명권을 소위 말해서 구분을 할 때. 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는 또 유럽 통합 프로젝트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유럽 통합 프로젝트도 미국이 사실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연합. 예, 그렇습니다. 장모네나 뭐 이런 사람들 시작한 거, 1950년대. 그래서 미국과 유럽도 통합하고, 이제 유럽 내에서도 통합이 시작되고, 그래서 서양이라는 공동 정체성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또 백인계 신생 독립국들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더해지면서 서양이라는 이름의 클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